안녕하십니까. 네. 일요일 날 배운 거는 뭐 한번 보셨어요? 읽어서? 집에서? 그게 한번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셔야지 눈에 좀 들어오지. 덮어버리면 안 보셨으면 아마 지금쯤 기억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에. 올해 합격하셔야 된다면서요. 응? 자,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 앞에서 해가지고 일단 이제 유량하고 저량 개념에서 저량 기준에 했을 때 세 가지 알려드렸죠. 인구하고 재고하고 자산 세 가지는 구별해야 되고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의 변화에 대한 구분이 있죠. 그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격이 변하면 곡선에서 이동이 발생하고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겠고 오늘은 수요 변화 요인에 대해서 배워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63페이지 가시면 큰 틀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하신 거고 오늘은 수요 변화 요인에 대해서 수요 변화 요인을 보면요. 얘가 변할 수 있고요. 얘가 변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63페이지에 상단에 그래프 밑에 보면 소득 변화라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가면은 동그라미 2번에 관련주의 가격 변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 페이지 넘기시면 하단의 박스 밑에 수요자의 예상, 이자율 변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해요. 요 안에서도. 그러니까 시험상에서 인용을 잘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변별력을 가져갈 때 관련주의 가격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얘기했었어요. 그죠? 네? 지난주에. 그래요. 신선한 표정이 그냥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집에서 보지는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습은 언제 하세요? 복습은? 마음 내킬 때? 이거 그리고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혹시 이번 이제 3월 다 갔죠? 네. 네. 4월은 내가 민법을 죽어라고 한번 해보고 5월은 개론을 죽어라고 한번 해본다는 거는 이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이렇게 시도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이거 한 달 동안 민법 보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개론 다 까먹었죠? 5월달 내내 개론 보고 난 다음에 5월 말일쯤 돼가지고 민법책 펼치면 둘 다 깜깜해요. 잊어먹으니까. 그러면 일주일은 민법하고 또 일주일은 개론하는 것도 있죠. 이건 한 3년 계획 쌓고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4일은 민법하고 일주일에 3일은 개론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네? 매일같이 보지 않으면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예전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우리 모의고사 여기 한번 보셨나요?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시면 문제를 읽고요. 문제를 읽고 지문 한 3번쯤 내려가면 뭘 물어봤는지 까먹어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개사 시험에서는 왕도가 따로 없어요. 반복이에요, 반복. 예?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먹지 않게끔.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마지막에 9, 10월이 되면은 특강이든 뭐든 강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지 못하게 머리에다가 하나 씌워가지고 들여버린다고 그랬죠. 어? 딱 막아야 되니까 띠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라도 올해 이 바닥을 뜨고 싶으시면 바로 복습 잘 해야 돼요. 그죠? 오늘은 남아서 공부하고 하나요? 언젠가는 뭐 남는 날이 있겠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자, 일단 소득의 변화가 있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 그렇죠? 이 수요가 감소하는 애들을 열등재, 그렇죠? 수요가 불변인 애들을 중간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중간재 자체를 답으로 유도하지는 않는데요. 지문으로는 써요. 출제할 때. 중간재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찌개나 이런 거 만들 때 된장, 고추장, 간장 쓰시죠. 예. 네. 남편의 연봉이 1억에서 3억이 됐다고 찌개 끓일 때 된장을 한 발씩 넣거나 그러진 않죠. 항상 넣는 양 넣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간재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소비가 일정한 재화를 뭐라 그런다? 예, 중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정상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열등재가 있어요. 어떤 게 정상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정상재. 정상재와 열등재의 구분 기준은 뭐일 것 같아요? 정상재와 열등재. 그냥 이 논리대로 인식하시면 돼요. 논리대로. 자,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너는 정상재고 너는 열등재고 이렇게 라벨을 붙여서 생산하는 건 없어요. 일단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고 난 이후에 사회 인식의 변화나 소득의 변화에 따라 정상재가 될 수도 있고 열등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게 예전에 유행했었던 무선 호출기 삐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삐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시됐을 때 정상재였어요. 그죠? 그때는 그 삐삐도 아무나 못 찾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삐삐 자체를 신기하게 생각했고, 근데 지금은 삐삐를 잘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소포로 삐삐를 보내왔다는 얘기는 어떤 의도가 있겠어요? 연락을 끊고 살자 뭐 이런 거죠. 절교하겠다. 뭐 그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상재고 열등재의 구분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은 다 정상재, 감소하는 애들은 뭐라 한다? 열등재. 그런 개념으로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재화를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관련재의 가격 변화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있죠. 네, 이 재화를 무슨 재화라고 했어요? 이거. 일단 얘들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을 여기서 다시 끄집어 내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관련재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대충 밑에 보더라도 대체재 뭐 이런 애가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이거 대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대체재. 이거 대체재. 이거 보완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건 대체재예요. 이거는. 자, 일반적으로요. 학원에서 선생들이 가르칠 때는 대부분 이걸 상승하는 걸 기준으로 가르쳐줘요. 근데 처음에 출제는 이걸로 나온 거예요. 반대로. 가격 하락하는 경우로.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내용을 어렵게 출제해서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는 것보다 실수와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약간의 변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체자라고 얘기하는 애들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호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호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A 재화를 소비하든 B 재화를 소비하든 얘를 소비하면서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소비자들은요, 합리적 소비 행위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을 때, 그럼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소비하고자 하는 재화의 효용이 같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콜라하고 사이다가 있으면 둘 다 효용이 같죠. 탄산음료니까. 근데 만약에 얘도 1,000원이에요. 얘도 1,000원이에요. 그러면 가격도 같으면 어느 걸 소비할 것이냐는 것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틀린 거예요. 콜라 좋아하는 사람은 콜라 마시면 되고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은 사이다 마시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콜라의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위에 거로 그냥 그대로 해볼까요? 얘가 800원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 수요량은 늘어나겠으나 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런 애들이 대체제란 말이에요. 즉 우리나라 속담 기준하면은 꽝 대신 닭이다 이거예요. 꽝이나 닭이나 같은 음식에 대한 맛을 보게 되면 아주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대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 이런 표현을 잘 줘요.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죠. 요인이 아닌 거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박스 안에서 그게 어떤 것들인지를 고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지문으로 그냥 어떻게 나오냐면 대체제의 가격 하락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죠. 네, 그거를 찾으라고 할 때 박스 안에 이렇게 지문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대체제의 가격 하락은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돼야 안 돼요?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아파트라고 가정해보세요. 그렇죠? 얘하고 만약에 얘가 빌라라고 가정했을 때 빌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죠? 얘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좌측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할 수 있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10절에서는 콜라하고 사이다 이런 애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얘가 만약에 아파트예요. 얘가 소형 아파트. 얘가 만약에 오피스텔이라고 가정했을 때 효용이 서로 같죠. 얘나 얘나. 그것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같은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항상 아파트 선호하지. 이렇게 해서 또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 얘도 그러니까 임대료가 만약에 한 1,000만 원이고 얘도 1,000만 원일 때 그러면 각각 자기가 선호하는 거를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있는 오피스텔의 가격이 있죠. 여기 임대료가 800으로 하락했어요.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다.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근데 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대체제는요, 가격의 움직임은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상에서 어떻게도 표현해 주냐면, 이렇게 지문을 주는 거예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관계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상승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겠죠. 대체제는요, 가격의 움직임이 같아요. 무슨 움직임이 같다? 가격의 움직임이.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가격의 움직임이 같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그래서 이 대체제 논리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표현하는 게 상당히 다양한 거예요. 그죠? 이거 잘 이해가 처음에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원래 요 앞에 파트에서 얘들을 제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관련제의 가격 변화에서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구별하는 게 그 다음 할 일인 거예요. 거기가 정리가 되고 나면 무조건 이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한 두 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무슨 성격을 알아야 돼요. 대체제는 애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만약에 건설업자들 있죠. 네, 건설업자들은 자기가 아파트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또는 오피스텔도 같이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피스텔에 대한 이런 변화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같은 자재하고 인력 갖고 얘를 짓는 것보다는 이걸 더 많이 생산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얘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뭐냐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요자의 움직임은 공급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이 결국 유통을 시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어느 것이 더 많이 유통이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의 가격 변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어보니까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시면 자꾸 물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제의 가격 변화에서 우리가 무슨 재화에 대해서 네, 대체제. 그럼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 보완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는 결합을 해서 소비했을 때가 효용이 발생하는 재화예요. 그죠? 우리나라 전형적인 속담으로는요. 바늘과 실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자, 바늘하고 실이 결합이 되지만 바느질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 행위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결합을 시켜서 소비했을 때가 효용이 발생하는 그런 재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 바늘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바늘을 안 사는 사람이 실은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죠. 그러면 실에 대한 수요량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락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보완제는요. 양의 움직임이 같아요. 그렇죠? 양의 움직임. 근데 가만히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개를 같이 써야 되는데 한쪽이 비싸서 그 하나를 안 샀다면 다른 하나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안 사죠. 우리가 보완제는 양의 움직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소비하는 양의 움직임이. 대체제는 아까 가격의 움직임이 같다고 그랬죠. 예. 근데 보완제는 무슨 움직임이 같다? 양의 움직임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에 가격의 움직임은 반대죠. 얘네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출제자들은 언제든 변형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을 먼저 알아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골프 치는 분이 있으면 골프채를 안 사는 사람은 골프공도 안 사요. 그죠? 골프공 하나만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집에 컴퓨터가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컴퓨터 본체가 없는데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체가 있어야 그걸 살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결합했을 때 효용이 발생하는 애들을 우리가 무슨 제화? 보완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를 형태를 바꿔서 잘 물어볼 수 있어요. 옛날에 학창시절에 다 배운 거예요. 그죠? 에? 우리가 교문만 작년에 나섰어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나선 지가 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고,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요. 대체제에 대한 거를 양이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뭐를 얘기했냐면 양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갔을 때 보완제의 관계에서는 가격,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하는 반대랑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시험에 나온 거는 대체제는 이제 가격의 움직임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나중에 양쪽의 논리를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시면 64페이지의 하단에 수요자의 예상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수요자들은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렇죠? 소비하는 양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이게 증가하겠죠. 그게 더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하니까 더 오르기 전에 사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여러분들이 올 가을에 주택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9월 달쯤에 적금도 만기가 되고 전세 계약 기간도 끝나고 그런데 지금 집값 올라가는 추세로 봤을 때는 하반기 한 5천만 원 이상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지금 은행 이자를 물더라도 대출 받아서 지금 사두는 게 낫겠죠. 나중에 집값 상승의 폭이 이자 부담액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면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런 정도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이자율 관계는 금융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 나중에 금융하고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일요일날 간평했죠. 예, 그러니까 이번 4월달 수업까지는 간평 전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간평을 우리가 물어서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5, 6월달 되면은 다시 거기서 간평을 한번 또 하게 될 거예요. 그 간평의 논리나 이 경제 논리나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최소한 한 20, 30번은 들어요. 이거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이거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래 학원에서 이렇게 가요. 11월, 12월달 사이에 한순환, 1월달, 2월달 사이에 한순환, 3월달, 4월달 사이에 한순환, 5월달, 6월달 사이에서 또 한순환. 여기까지가 이론이에요. 이론이고 이제 7, 8월달부터 이제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문제집하고, 그렇죠? 9월달에 모의고사 보고, 10월달에 각종 특강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같은 내용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런데 지금 이제 뭐가 돼 있냐면 다음 주면 4월이죠. 4월이란 얘기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남는 기간과 지나간 기간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이거 언제 갔는지 모르는 거 한 6개월 그냥 휙 한 거예요, 6개월. 그 나머지 이 기간 아니에요, 그죠? 야, 그러면 5월부터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날이 더 뜨거워지기를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7월 달부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난리가 아니죠, 그죠? 6개 과목을 이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해야 돼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표정은 참 좋아요. 여유도 있고. 근데 실제로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거기 65페이지 상단에 가면 부동산 수의 특징이라고 있죠. 일반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 수의 의사결정에는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컵라면 구입할 때 뭐 전문 지식을 따로 요구하진 않죠. 근데 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법률적인 관계도 따져봐야 되고, 시장의 어떤 이제 가치의 변화 관계도 따져봐야 되고, 공간 배치도 봐야 되고, 주변의 어떤 각종 부대 시설과 편익 시설도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따져봐야 될 사항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매 절차하고도 일반 재화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컵라면 살 때 중개사를 대동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리고 물건값 지급하면 바로 내게 되죠. 근데 부동산은 틀리죠. 물건을 다 탐색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맞는 물건을 찾고 난 다음에는 계약, 중도금, 잔금. 일반적인 거래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일반 재화에서 가격 비중이 크죠.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시의 평균 주택가격이 6억 원대래요. 32평이가 그게. 그러니까 6억 원 만들려고 그러면요. 한 30대가 받는 월급이 한 4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거의 한 15년 이상이 걸리는 걸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끼지 않으면, 융자를 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는 자기 집 마련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양반이 대기업 임원인데 자제가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월급이 급여 통장으로 이체됐을 거 아니에요. 급여 통장의 내역을 딱 본 다음에 그 양반이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 받아서 집 사기 힘들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입사해도 정상적으로는 자기가 벌어서는 집 사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꼭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융자를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 조건하에서는 최대 얼마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느냐. 돈을 빌리면 또 어떻게 상환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출제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나중에 그만 정리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는요. 파생수의 성격이 강하고 주택의 경우는 본원수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요. 가구 수가 증가하게 되면요. 주택 수요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돼요.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주택 수의 원인은 되지만 그거는 직접적이보다는 간접적인 경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이가 하나 새로 출생했다고 집을 더 늘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하고 가구의 증가는 경우가 좀 틀려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 주택을 바로 필요로 하죠. 그때 그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직접 수요 또는 본원적 수요라고 그래요. 근데 그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되어진다. 그래서 간접 수요 또는 파생 수요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그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돼 있고, 밑에 가면 수요의 분류라고 쭉 깔려 있죠. 유형별 분류, 성질상 분류, 뭐 뒤에 가면은 다시 또 본원 또는 파생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그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게 예전에 한 10회 이전에 지문으로 한번 뜬 거예요.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거 옮겨온 거니까 시험상에 인용할 내용은 없어요.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죠? 자, 지난번에 이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수요하고 수요량 한 거? 네. 공급하고 공급량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얘도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해서 공급자가 공급하고 싶어하는 욕구 있죠.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게 결국 공급 계획인 거예요. 그죠? 공급자는 언제든지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공급 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세운 것만큼 공급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욕구라는 거예요. 욕구. 그죠?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 대해서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우리가 공급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과일을 생산해서 농협에다가 납품을 해요. 근데 가격이 100원일 때는 뭐 한 10개.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300원이면 한 30개. 가격이 500원이면 예를 들어서 한 50개. 자, 이런 식의 납품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겠다는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가격이 얼마에 결정이 됐을 때 100원이 결정이 됐을 때는 최대 얼마? 10개 이상은 공급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과일 가격을 150원을 쳐준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50개씩 공급할 이유가 없죠. 여기는 10개만 공급하고 나머지 40개는 다른 곳에 공급하는 게 이윤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가격에서 이 사람들이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양을 우리가 공급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곡선상에서 보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얘가 100원일 때 10개, 그 다음에 300원이면 얼마? 30개, 500원이면 얼마? 50개. 이런 식으로 이 욕구는 이렇게 공급 곡선상에서 다 표현이 가능하죠. 네, 근데 공급량이라는 것은 얘가 300원이라는 특정한 가격으로 결정됐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곡선상에서 이렇게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량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이동함에 따라 가격이 이동함에 따라 이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수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공급의 개념 밑에 보면 나오는 것이 그게 공급의 성격이죠. 공급의 성격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전적 개념이고요. 얘도 무슨 공급이다? 네, 유효 공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또 무슨 개념? 유량. 이것도 수요랑 똑같잖아요. 그죠? 네? 자,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A건설은요, 작년에 주택 1000채를 분양을 완료를 했대요. 근데 금년에는 1200채를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1200채가 완료가 된 게 아니죠. 분양할 뭐를?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사전적이라는 거예요. 2017년 들어갈 때 공급 계획은 1200채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시장 경기가 안 좋아서 실제로 공급한 거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한 1000채 정도만 공급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경기가 좋아서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시장에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이미 작년에 분양을 완료했잖아요. 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00 정도는 충분히 공급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계획만 갖고 이게 수립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올해는 몇 채를? 1200채를. 기간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유량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오늘은 전체적으로 표정이 좀 안 좋으시네요? 우울한 표정을 갖고 계신데요? 어제 혹시 뭐 무슨 일 있었나요? 강의 듣다가? 어제 강의가 뭐였죠? 어제? 아, 중개사법이요? 어저께 뭐 중개사법 선생님하고 뭐 다퉜나요? 어? 표정이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그쵸? 근엄한 표정을 넘어서서, 뭔가가 되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따가 조금 있으면은 갑자기 눈동자의 사이즈가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제 쉴 때가 됐다고. 이제 그거 할 때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뭐 궁금한 거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방어 태세로 돌입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선생님이 자꾸 뭔가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대답하기는 좀 공공하고, 그러니까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서 풀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구별은 해두시고, 그렇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테스트 해봐요, 테스트. 수준이 어느 레벨인지를 알아야지 이게 보완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좀 땡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원래 한 6월달 정도에 한번 이론 끝나면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은 한 4월달쯤에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레벨 알아야지. 5, 6월에 마지막으로 이론 강의하면, 그때 마지막으로 보완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제가 실체를 모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데이터를 줘야 돼요. 데이터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답안지. 뭐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표정이 딱 그 표정이라니까요, 지금. 뭔가 안 좋은 표정? 자기들에게 불리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표정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얘기했잖아요. 답안지에 이름은 안 써도 돼요. 이름은. 응? 이름은 안 써도 돼요. 이름 안 쓰고 그냥 답지만 내줘도 돼요. 그죠? 답지 낼 때 괜히 그 자기 답지를 꼭 밑에다 끼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 그 마지막 게 그 양반 거잖아요. 그걸 굳이 애써가지고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자기 거 밑에다 넣고 있으면 그거 봐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주시고. 자, 옆에 그 67페이지에 가시면요. 상단에 공급량 변화, 공급의 변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게, 이거를 이제 명시하는 걸로. 공급 함수 있죠.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함수 해봤잖아요. 그죠? 수요 함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각각의 변수가 변하면서 여기 있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하나가 변하면 얘에 영향을 주니까 얘네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애는 얘네 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기 때문에 무슨 변수? 네, 종속 변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 여러 개의 변수가 동시에 변한다고 가정하면 이거를 그림상에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는 가정을 정한다고 그랬죠. 얘 말고 다른 요인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당해제와의 가격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급량이라는 것은 당해제와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죠? 네, 이 가격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임의의 공급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공급량이 미지수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가격이 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만약에 10이라고 가정하면, 그죠? 공급량은 얼마겠어요? 120이겠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20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듯이 나중에도 대답이 이렇게 막 나와줘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본인들이 자신 있으면 선생이 답을 물어보기도 전에 1번이다, 2번이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딱 봐서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은 못 들은 채 해요. 그거는, 나는 관계없으니까.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0하고 20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가 일정할 때?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가격이 10에서 20으로 상승하면 공급량이 120에서 140으로 증가하죠. 근데 반대로 20에서 10으로 하락하면 140에서 얼마? 120으로 줄어드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가 존재한다? 비례 관계가. 그걸 우리가 공급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서로 무슨 관계? 예, 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이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게 공급 곡선이죠. 자, 그러면 이 안에 보면은 가격이 10하고 20일 때 120과 140에 만나는 요 두 개의 점이 있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두 개의 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안에 11에서부터 19까지의 가격 변화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뭐가 있다. 점이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쭉 연결하면 무슨 곡선? 공급 곡선. 그래서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뭐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생산비를 반영한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산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5월달쯤에 하면은 한번 그리긴 그리는데 시험에 거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문장으로는 가끔 써요. 생산비 곡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뭐 한다? 예, 우상향한다. 이제 그런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신 거고요. 자, 공급 곡선에 대한 것에서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뒤에 가시게 되면 그 공급 곡선의 형태가 해가지고 우상향하는 기울기로 표시가 돼 있죠. 예, 돼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공급하고 시장 공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별 수요나 시장 수요 곡선이랑, 그죠?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특정의 가격 수준에서 그 개별 공급자들의 양을 다 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있죠. 거기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별표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자, 공급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공급량이 변할 수 있죠.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도 공급량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죠. 둘 다. 그렇죠?
자, 두 개의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자, 왼쪽을 먼저 보시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급법칙 배웠죠.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죠.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지금 변한 거죠. 예. 변했을 때 그 변화를 우리가 이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원래 여기 있던 균형점이 있죠. 예. 여기서 어느 점으로? A라는 점으로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라고 명시하는 게 이제 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출제자들이 이걸 점하고 이걸 넣었더니 학생들이 그것만 갖고 구별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빼버린 거라고요. 곡선상에서 이거 상하고 점이라는 걸 빼온 거예요. 빼고 그냥 어디서? 곡선에서의 이동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에서의 이동으로도 얘는 변하죠. 근데 곡선에서의 이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뭐겠어요? 그렇죠. 얘가 지금 변해서 얘가 지금 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변해서? 그렇죠.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한 것 있죠. 그것도 공급량의 변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에서 이동으로 뭐가 변한 거? 공급량이 변한 것도 그것도 무슨 변화? 공급량의 변화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가격이 똑같이 1,000원이에요. 그죠? 1,000원인데 지금 이렇게 공급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얘도 지금 공급량이 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변했는데 얘는 아니란 얘기죠. 얘는. 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얘만 늘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왜 옛날에 그 컴퓨터 기준하면은 80년대 후반에는 이게 최신 기종이었어요. 386이. 그 당시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인 삼보라는 데서 이거를 판매를 했는데 백화점에 가게 되면요. 가격대가 100만 원대라고 돼 있는데 가보면은 왜 200만 원 주면 한 5천 원 거슬러 주잖아요. 199만 원, 5천 원,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정에 오디오 정도가 보급이 완료될 시점이고 컴퓨터의 보급률은 아주 낮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2만 대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됐는데 지금도 한 200만 원 주면 컴퓨터 좋은 걸 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컴퓨터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전국에 공급된 컴퓨터의 보급량이 수천만 대 이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가격 수준에서 왜 양은 많이 늘어났겠어요?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 원가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서도 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양은. 운영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유발하는 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라든가, 그렇죠? 네, 또는 생산 요소 가격 등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변한 거니까 여기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 안에서. 뭐가 변한 게 아니니까. 가격이 변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선 하나 이렇게 그린 거예요. 세로 하나 그렸더니 곡선이 이동한 걸로 표현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격 아닌 다른 애들이 변해서도 뭐는 변할 수 있다. 공급량이. 그죠?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도 뭐는 공급량이 변한 거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표현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온 거를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된 거죠. 자,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공급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저기 보시면 얘 이동으로도 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는데 얘 이동을 유발하는 거는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고 부동산 공급의 변화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기출에서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 이걸 수요로만 바꿔준 거예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그럴 때 걔가 틀리겠죠. 그럼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출제를 해주니까 그럼 나중에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하게 되면 기출에서 인용된 거를 약간을 변형해서 주는 게 일단 기초예요. 거기서 나온 거를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약간의 응용적인 거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적인 것만 잘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죠? 69페이지 상단에 가면 단가로 이번에 공급 변화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다 묶어서 한꺼번에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별표를 해야 돼요. 공급 변화인도 요즘은 또 물어봐요. 이게 20회 정도를 기준해 가지고요. 20회 이전에는 거의 이거밖에 안 물어봤어요. 수요밖에. 근데 수요만 계속 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회 이후로는 이 양반들이 갑자기 이제 뭐를 손대기 시작하는 거야. 예, 공급도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오는 비율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수요하고 공급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는 해야 돼요. 근데 공급 변화 요인에서 보면요. 기술 수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공급자들도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을 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수요 측면에 했을 때 관련제 있죠. 대체제하고 보완제 논리는 공급 측에서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죠? 네, 원래 경제 논리는 대체제, 관련제 가격 변화, 수요 측 변화 요인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까지 시험 중에서도 공급 측면에서는 대체제 보완제를 물어본 선례는 없어요. 이게. 근데 선생들은 나중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요. 지금 뭐 또 피곤하시군요. 그냥 지금 결국 눈동자로 시그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쉴 때가 됐다. 그래서 눈이 지금 완만하게 지금 감기시면서 감기 전에 저 한번 째려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얘도 알아야 되는데 요까지만 하고 쉴게요. 그죠? 요까지만 하고. 자,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그만큼 공사 기간이나 이런 거를 줄여가면서 같은 기간에도 생산이 좀 더 많이 늘 수가 있죠. 예, 그럼 공급자들은 공급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돼 있죠. 이런 걸 교재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생산 요소 그러면 뭐가 있어요? 토지, 노동,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본. 요거는 이제 생산 요소를 우리가 지칭하는 거고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해서 이 생산 요소를 사용하는 대가 있죠. 토지 사용 대가로 지는 게 뭐였어요? 지대라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임금이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뭐다? 이자 이렇게 주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아파트 건설용 택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 거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를 사용한 대가가 커지는 거니까 생산비가 증가한 거가 되잖아요. 그럼 공급은 감소하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급자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겠죠. 네, 근데 이게 공급자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급자의 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틀리게 지문을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그냥 이런 표현을 안 써주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걸 갖고만 얘기했어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썼던 거를 근래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문으로 써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자들은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량을 증가시키겠어요? 아니면 줄이겠어요? 줄이겠죠.
여러분들도 물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4월 1일부터는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이 2배로 뛴대요. 그죠? 그럼 며칠만 버티기면 2배 오른 가격으로 팔 수 있는데 굳이 지금 가격으로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4월 1일부터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죠? 집이 1억이 오른대, 1억. 1억이 오를 때 오늘 판다, 안 판다? 오늘 사겠다고 온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안 팔 거 아니에요. 응? 남자분들은 담배 얘기하면 아주 잘 받아주시고, 되게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때 왜 2,500원에서 4,500원 오를 때, 그죠? 그때 저 연말에 담배 살라고 방하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거 2,500원짜리 하나라도 더 살라고. 그때 그래도 잘 사놓은 사람이 제가 한 6개월 피는 건 봤어요. 차 트렁크를 여는데 박스가 있다. 숨겨진 거예요. 아무기도 얘기하지 않고, 아이, 그걸 뭐 사러 다니냐 이러더니 나중에 그걸 탁 했더니 실체가 나온 거예요. 박스에 담배가 한 6개월을 그걸 계속 꽂아서 피더라고요, 그걸. 반응이 그런 거 보니까 그때 애국교에 담배 피던 그 남편분들이 그 바람에 강제 금연 당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돈 아껴가지고 아이 뭐를 사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가지고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학원 가보면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 보면 동지애가 생기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살아남았네, 뭐 이런 거 있죠, 느낌이. 그래서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학원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거의 없으면 흡연 공간이 사라져요. 여기 선생님들 휴게실에서는 담배 피지 마세요, 뭐 금연 막 이런 거 붙이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옥상으로 1층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왜 아파트 보면은 간혹가다 왜 빨간 불빛 보이는 것 있죠. 예, 반대편에서 그 불빛 보면서 서로 동지애를 느끼니까 서로 이렇게 보면서 참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요. 잠깐 이제 쉬었다가 거기 69페이지 하단 3번에 부동산 공급 공수부터 하죠. 쉬었다 들어오세요.